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요. 보통 그래도 좀 유명한 나라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외신에서들 많이들 얘기해 주지 않나요? 우리도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럼요. 우리 네. 엄청 유명한 나라입니다. 예, 총선 외신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총선 전부터 네. 이 관련해 가지고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결과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네네. 공통적인 주요 키워드는 정권 심판, 대파, 레임덕입니다. 대파? 네. 여기도 대파가 나오는군요. 그럼요. 외신에도? 예. 네. 전 사실 이 대파 투표장에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할 때부터 이거 외신에서 엄청 나오겠구나 싶었거든요. 자, 공통적으로 이 여당의 패배 요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는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 패배 요인으로 대파 논란으로 대변되는 물가 상승 그리고 생활비 압박 등 경제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은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뇌물 의혹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거의 대체로 다 나왔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대파 가격은 윤 대통령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 인기가 없었다며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비호감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은 이번 선거는 높은 물가와 각종 정치 스캔들로 지지도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투표로 여겨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자, 프랑스 르몽드지는 여론 반영을 넘어서 윤 대통령 정책을 부정하는 결과다. 대통령이 행동할 능력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해외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으로 인해 한국의 보수 세력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대립 국가들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방향이 만료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활동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네. 이 정권이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데 한국과 무슨 중요한 외교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또 거의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뉴욕타임즈는 외교 정책은 대통령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한미일 동맹 강화 기조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더 강해진 여소야대 국면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들 외신이 좀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에 대한 고민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총선에 대해서 총선 전부터 굉장히 우려하는 보도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도 일본 언론들 상당히 많은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대일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면서 일본의 비판적인 야당의 목소리가 강해져서 한일 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상케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서 대일 관계 중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측은 네. 윤 정권을 대일 굴욕 외교라고 엄하게 비판해왔다. 국회 승인, 입법화가 필요한 대일 협력책을 추진할 여지는 사라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였어요. 네네. 물론 일본 정부는 윤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란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유미우리 신문은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소송이 쌓이면서
재단 기금, 그러니까 제3자 변제안이죠. 네네. 요 재단 기금이 부족해졌다면서 윤 정권의 고위 관리는 기부 의향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여당이 참패해서 기업이 자금 지출을 주저하는 일도 예상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고요. 진보 성향인 아사히 신문도 강제징용 소송 등의 문제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자신들이 좀 자금 지출을 하지 우리에게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일본 네. 정부 차원에서 절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향해서. 우리가 총선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만났습니다. 이게 네. 중국 견제를 위한 만남이라는데 이게 눈길이 좀 가는 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10일 날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 날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 정상이 함께 회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자, 여기서 사실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미일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가까운 관계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미일 정상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관계 밀착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 그리고 미군과 자위대 간의 지휘 통제 체제 업그레이드 등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한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나토 동맹국처럼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네. 겁니다. 음. 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전쟁 범죄국으로서 일명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와 전력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암묵적 동의 하에,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네네. 지원 하에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사실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를 할 수 있는 전수방위만 가능한데 네. 이걸 이제 넘어설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번 합의를 개헌을 위한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일 동맹이 정말 끈끈해진 상황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는 중국의 도발적 행위를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성격인데요. 일단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온 공세적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3국이 표명을 하면서 네. 앞으로 합동훈련 등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리핀이 얻게 되는 이익은 뭐냐? 사실 필리핀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중 일변도의 정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친미 일변도로 굉장히 외교 정책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미국과 일본은 G7 주요 7개국 등이 주도해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으로 필리핀을 연결하는 루송 경제 회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엄청난 인프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거죠. 중국 대신 우리가 이거 해줄게. 네네. 우리 쪽으로 붙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필리핀은 이렇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안보는 물론이고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은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에 의해서 보고 있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만큼 힘이 센 나라들이 좀 든든하게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 반발하겠죠. 일본 공사를 초치하고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입니다. 여기 열도에 함정을 파견하면서 지금 무력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간 미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세 조합은 조금 저희한테 생소하긴 합니다. 네. 대중국 봉쇄 정책 하나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런 식의 소다자 협력 체제 이걸 네. 최근에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나라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네네. 미국이 중심이 돼서 몇 개 나라를 묶고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격자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022년 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안보 협력체, 그러니까 강력하고 강화된 상호 의존적 격자 구조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미국이 한 국가들을 다 개별적으로 상대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정도까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영내 국가들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소규모의 중첩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끼리도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죠. 네. 미국이 들어있긴 하지만 자, 니들끼리 일단 하나를 구성해라는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듭니다. 자,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력체인 쿼드,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그리고 한미일 우리 3국의 네. 협력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이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 미일, 호주 이 3자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라든지 미일, 영국 3국의 정기 합동 군사 훈련 실시 등 미국이 그동안은 왜 앵글로색슨 요쪽하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끈끈했잖아요. 여기에 이미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을 해놨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동맹은 방어적 성격이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네네. 자, 그런데 이 격자 구조 요거를 보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미국이 각 개별 국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중국이야 우리야? 선택해.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뭘 줄 수 있는데요? 라고 말 그대로 이제 좀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협력체를 묶어버리게 되면은 이 나라들 입장에서도 살짝 부담이 좀 덜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소다자 협력에 활발히 참여를 하면서도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과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도 그거는 저희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협력체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네. 중국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뉴스가 전해지네요. 네, 오늘 오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그 11일 날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로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급입니다. 네. 이 사람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한 이후 첫 상무위원급 방문인데요. 자, 일단 11일 날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된 북중 친선회해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 오늘 오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 2019년 이후 5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국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 국제 정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초에 신년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김성남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제부장이 베이징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네. 지난해 9월에 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가까워졌죠.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로 가까워지는데 또 북한이 너무 러시아하고만 밀착하는 걸 견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견제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북한이 굉장히 좀 폐쇄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중국을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방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에 들어갔고 북한에서 오늘 오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유럽으로 좀 가볼까요? 유럽연합이 앞으로 난민에 대해서 더 강력한 통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유럽의회가 이제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인데요. 네네. 이게 그 유럽연합
회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끼리 재분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의 바깥 나라, 다른 나라로 이송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는 이 신이민 망명 협정을 역사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2015년에 시리아 내전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면서 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이 난민 수용과 관련해 가지고 유럽 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법적으로 뭔가 협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10년 만에 이제 겨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인 조치를 마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더블린 조약이라고 해서요. 일단 난민이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그 난민을 책임지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네. 남부 지역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27개 회원국이 최종 서명을 해야지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요. 2026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특정 회원국에 이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다른 회원국이 인구 및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일정 수의 난민을 분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거부하면 난민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00만 원 정도를 EU에 벌금으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한 이들을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비EU 회원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난민은 유럽 도착 7일 이내에 신분 확인 등 강화된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로코 등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12주 이내에 빨리 심사를 마친다. 그리고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난민 신청자는 최장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그리고 난민 신청자가 6살만 돼도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를 EU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논란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유럽의 아무래도 새로운 난민 네. 정책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권 침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